2026년 4월에 터진다던 건설사 줄도산 2달이나 앞당겨졌습니다. 2026년 2월 시공 능력평가 32건의 중견 건설사 T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거든요. 지라시로만 돌던 소문이 현실이 된 겁니다. T건설은 전국구 아파트 브랜드까지 보유한 대형 건설사였어요. 그런 회사가 무너지자 전국 현장에 타워 크레인이 멈췄고 덤프트럭이 섰습니다. 명예 인부들이 일손을 놓고 빠져나갔죠. 지금 건설업계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설사가 대단지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사비가 수천억 원입니다. 이 돈을 건설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받을 분양 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옵니다. 이게 바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거든요. 과거에는 구조가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완판됐고 분양가는 매년 올랐으니까요. 건설사는 돈 벌고 은행은 이자 받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땅값이 오르니까 담보 가치도 덩달아 올랐고 다음 사업은 더 큰 규모로 굴릴 수 있었죠. 그야말로 돈이 돈을 버는 황금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치솟았고 시멘트와 철금 같은 원자재 값은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작 아파트는 안 팔립니다. 특히 지방 현장들은 심각합니다. 아파트를 완공해놓고도 입주자가 없어서 텅텅 비어있거든요. 미분양입니다. 현금이 안 들어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대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만기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갚을 돈이 없는 거죠. T건설도 살아남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습니다. 보유한 땅을 팔고 계열사를 정리하고 심지어 직원들 월급까지 밀렸습니다. 자구책이란 자구책은 전부 다 썼는데 그래도 5억 원이 넘는 막대한 PF 보증 채무 앞에선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백기를 들었죠. 미래 수익을 담보로 현재를 굴리더니 구조 분양이 막히는 순간 전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T설 하나가 쓰러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대형 건설사 밑에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붙어 있습니다. 철근 납품하는 업체, 콘크리트 타설하는 업체, 전기 배선하는 업체, 도배하는 업체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죠. 이 업체들은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구조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원청이 부도가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받습니다. 이미 인건비와 자재비는 다 썼는데 받을 돈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하청업체 사장님들 입장에선 날벼락이죠. 직원 월급은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나가야 하고 거래처 자재대금은 잔뜩 밀려있는데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그 하청업체에 납품하던 작은 영세업체들도 연세로 대금을 못 받게 됩니다.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금융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건설업계 전체를 위험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거든요. 추가 대출은 일절 불가 내부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멀쩡한 건설사까지 죽인다는 겁니다. 재무 상태가 탄탄해도 당장 굴릴 현금이 없으면 망합니다.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고 있어요. 수주한 공사도 있고 받을 돈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오는 건 몇 달 뒤고 직원 월급은 이번 달에 줘야 해요. 자재비도 지금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이번 주에 빠져나가요. 현금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돈 벌고 있는 회사가 이번 달 월급을 못 줘서 부도가 나요. 이게 흑자 도산입니다. 장부에는 흑자인데 현금이 안 돌아서 죽는 거예요. 지방에서 시작되니 공포가 수도권 예곽을 거쳐 서울 도심 인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불씨가 옮겨붙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땅을 사야 해요. 근데 좋은 땅은 비쌉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요. 이 돈을 어디서 끌어올까요? 제1금융권.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아직 인허가도 안 난 땅에 돈을 잘 안 빌려줘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은 제2금융권으로 갑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받는 당위 대출이 바로 브릿지론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해요.
다리 역할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땅 사고 인허가 받은 다음에 금리 낮은 본 PF 대출로 갈아타면 된다는 계산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다리 통행료가 살인적이에요. 연 이자율이 10%를 훌쩍 넘어요. 어떤 건 15% 심하면 그 이상도 있어요. 사실상 고금리 사채입니다. 과거엔 이게 통했어요. 어차피 몇 달만 버티면 되니까요. 인허가 받고 본 PF로 갈아타고 분양하면 이자 내고도 남았거든요. 땅값도 계속 올랐고 분양가도 올랐으니까 고금리 좀 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사비가 30% 넘게 폭등했거든요. 시멘트, 철근, 인건비 전부 다 올랐어요. 분양가를 올리자니 사는 사람이 없고 안 올리자니 남는 게 없어요. 은행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본 PF 승인을 안 해줍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다리를 건너려고 했는데 다리 끝이 끊겨 있는 거예요. 고금리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갈아탈 곳이 없어요. 완전히 막힌 겁니다. 은행들이 본 PF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브릿지론에 묶인 채로 버텨야 합니다. 근데 브릿지론은 만기가 짧습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이거든요.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갚든지 연장을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갚을 돈이 있으면 문제가 어제 없죠. 근데 없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현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단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돈을 빌려준 쪽이 완전한 갑이 되는 거죠. 만기 연장을 해줄 테니 금리를 올리라고 합니다. 원래 12%였던 게 15%가 되고 18%가 됩니다. 심한 경우엔 20%까지 치솟습니다. 거기에 연장 수수료까지 별도로 떼어갑니다. 수수료만 몇 %씩 붙죠. 사실상 약탈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선택지가 이제 없습니다. 연장 안 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부도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팁니다. 1년을 버팁니다. 시장이 풀리길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근데 시장은 안 풀립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집은 안 팔리고 공사비는 계속 오릅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수십억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구멍이 더 커집니다. 현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자조차 못 내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대주단이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기한 이익 상실. 더 이상 만기 연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빌려간 돈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못 갚습니다. 그 순간 부도가 확정됩니다. 고금리로 버티다가 결국 쓰러지는 겁니다. 기한 이익 상실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게임 끝이야. 돈 다 해나입니다. 이게 선언되면 채권자들이 바로 움직여요. 건설 사업 부지를 압류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공매로 넘겨버리죠. 공매가 뭐냐면요. 강제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급하게 파니까 제값을 못 받아요. 100억 주고 산 땅이 50억 40억에 팔립니다. 반토막이 나는 거죠. 심하면 그 이하로도 떨어져요. 돈 빌려줬던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서도 큰 손해입니다. 원금의 절반도 못 건지거든요. 장부에 빨간 글씨가 쫙 늘어납니다. 부실 손실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이런 땅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착공도 못하고 펜스만 둘러친 채로 이자만 내면서 버티는 부지가 수천 곳입니다. 전부 다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그 아파트를 계약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몇 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부도 소식을 듣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공사가 멈춘 겁니다. 타워 크레인은 녹슬고 있고 인부는 한 명도 없어요.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입주일에 맞춰서 이사 가려고요. 근데 새 아파트가 증발해버렸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어지를 잃은 거죠. 전세로 급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전세금도 없어요. 이게 남의 일 같죠.
근데 지금 전국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AUG 보증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가기관이 보증 서주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A보증이 있다고 해서 내 돈이 100%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건설사가 부도하면 HUE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하나는 환급 이행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 돌려줄게 방식이죠. 근데 뭘 돌려주냐면요. 계약금이랑 중도금, 원금만 돌려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그 돈이 몇 년 동안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3년, 4년씩요. 그동안 집값은 올랐고 물가도 올랐는데 이자 한 푼 안 쳐줍니다. 내가 낸 중도금 대출 이자는요. 그것도 보상 안 해줘요. 전부 고스란히 내 손해입니다. 더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산 분들이요. 1억 2억 우돈 주고 샀는데 HUG는 최초 분양가만 인정합니다. 우는요 허공으로 날아가요. 그냥 증발입니다. 다른 방식은 분양 이행이에요. 새로운 건설사를 구해서 공사를 이어가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세시공사 구하대만 1년, 2년 걸립니다. 그동안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속 빠져나가요. 매달 수십만 원씩 전부 다 내 돈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요. 새로 들어온 건설사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하려고 자재를 덜 쓰고 공기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짓습니다. 그렇게 지은 집이 튼튼할까요? 제2의 순살 아파트가 나올 수 있어요. 보증이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건설사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 빌려줬던 금융사들도 같이 쓰러집니다. 과거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를 때 있었죠. 그때 저축은행이랑 증권사들이 뭘 했냐면요. 고수익 노리고 브릿지론을 막 뿌렸어요. 건설사한테 연 15%, 20% 이자 받으면서요. 땅값은 계속 오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돈 놓고 돈 먹는 황금 장사라고 봤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니까 저축은행 연체율이 10%를 넘었어요. 맞은 노선을 뚫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 빌려간 사람 10명 중 1명 이상이 원금도 이자도 한 푼도 못 갚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토지 가격 오를 거라고 맹신하고 투기성 대출 막화해댔는데 시장이 꺼지니까 부실 채권만 잔뜩 쌓인 거죠. 장부가 빨간 글씨 투성이에요.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가 왜 건설 PF랑 엮여 있냐고요? 수수료 받으려고 건설사 PF 대출에 보증을 써줬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건설사 돈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을게.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수수료 몇 % 챙기려고. 근데 건설사가 진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 빚을 증권사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수천억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죠. 감당이 안 됩니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미 자본이 잠식됐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자본 잠식이 뭐냐면요. 회사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실상 망한 거예요. 금융권 전체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금융사들이 흔들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내 돈 맡겨놨는데 괜찮은 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고 맘카페에서 퍼지고 SNS로 돌기 시작해요. 어디 저축은행 위험하대 빨리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실시간으로 퍼집니다. 불안감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방의 어느 저축은행 앞에 아침부터 줄이 섭니다. 돈 빼러 온 사람들이에요. 뱅크런 시작입니다. 모바일 뱅킹 앱도 터져요. 동시 접속자가 폭주하니까 서버가 다운됩니다. 접속이 안 돼요.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죠. 왜 예비 안 되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금융사는 뭘로 먹고 사냐면요. 신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지금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노후 자금 1억 넣어뒀다고 해보죠.
은행이 진짜 파산하면 5천만 원만 돌려받아요. 나머지 5천만 원은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묻어뒀던 분들, 퇴직금 넣어뒀던 분들 지금 피 말리는 거예요. 제2금융권이 무너지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1금융권까지 돈이 안 돌아요. 시장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멀쩡하게 장사 잘하던 기업들도 돈을 못 빌려요. 그럼 직원 월급을 못 줘요. 버티다 결국 문 닫습니다. 정부가 긴급 자금 넣고 PF 정상화 펀드 만들고 난린데요. 부실이 너무 깊어요. 세금으로 막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이랑 금융에서 시작된 돈맥 경화가 어디로 번지냐면요, 골목 상권입니다. 동네 식당, 카페, 편의점 이런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쓰러져요. 황학동 주방거리 아세요? 폐업한 식당에서 나온 중고집기 사고 파는 곳이에요. 지금 거기가 난리입니다. 물건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중고 매입업체들이 물건을 안 받아요. 창고가 꽉 찼거든요. 그만큼 폐업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엔 가게 접을 때 권리금이라도 받았어요. 몇 천만 원씩이요. 근데 지금은요, 권리금은 무슨 오히려 돈을 내고 나갑니다. 철거 비용, 인테리어, 원상 복구 비용. 이게 수백만 원이에요. 빚고 문 닫는 거예요. 마이너스 폐업입니다. 건설 현장이랑 엮인 상권은 더 심각해요. 현장 앞에 밥집 있었죠. 인부들 수백 명이 점심마다 왔어요. 근데 현장이 멈췄어요. 사람이 다 빠졌습니다. 손님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편의점도 텅 비고 숙박업소도 텅 비었어요. 일반 직장인들도 돈을 안 써요. 왜냐면 대출 이자가 올랐거든요. 월급에서 이자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점심값도 아까운 거예요. 런치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밥 한 끼에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다녀요. 지갑을 안 열어요. 상인들은요,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예요.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야 해요. 건물주도 힘들긴 해요. 대출이자 올랐으니까요. 근데 임대료를 깎아 주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공실이 늘어납니다.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예요.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자리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특별한 기술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 일용직 노동자들한테는 생명줄 같은 업종이에요. 근데 그 건설업이 멈췄어요. 새벽 인력 시장 가 보면 알아요. 예전엔 차가 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갔거든요. 일감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차가 안 와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서 있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일이 없어요. 청년들 상황도 심각해요.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해요. 경기가 불확실하니까 신입은 안 뽑고 경력직만 뽑아요. 그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알바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알바 자리도 없어요. 왜냐면 자영업이 줄줄이 폐업하니까요. 식당이 문 닫으면 알바 자리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취업도 못하고 알바도 못하고 이중고에 갇힌 겁니다.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데요. 정부도 돈이 없어요.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니까 법인세가 줄었어요.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으니까 양도세도 안 거쳐요. 세수 펑크가 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깎였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돈이 없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 크레인이 멈추고 금융이 얼어붙고 상권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가 녹슬어가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요? 정부요? 돈이 없어요. 회사요? 자기 살기 바빠요. 결국 각자 도생입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해요. 냉혹하지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다 같이 망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판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기엔 항상 수혜자가 있거든요. 지금 일이 폭주하는 곳이 있어요. 법무법인이에요. 기업회생, 파산,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들 지금 미친 듯이 바빠요. 건설사 회생 신청 한 건당 수입료가 수억이에요. 하청업체 대금 소송까지 터지면 줄줄이 사건이 들어옵니다.
망하는 회사가 많아질수록 이쪽은 돈을 버는 구조예요. 경매업체도 대목이에요. 공매로 쏟아지는 땅, 건물, 미완성 현장들. 이거 누군가는 싸게 줍고 있어요. 경매 컨설팅 업체들한테는 지금이 황금기예요. 금매 물건 정보만 들고 있어도 돈이 됩니다. 시세보다 반값에 나온 물건들 발빠른 사람들이 쓸어가고 있어요. 예멘드 브로커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죽어가는 건설사 인수하려는 곳들이 있거든요. 부실 털고 알자만 빼가려는 큰 손들이요. 그 연결해주는 브로커들 딜 성사되면 규모의 몇 %가 수수료로 떨어져요. 수십억짜리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부실 채권 투자자들도 빠질 수 없죠. NPL이라고 하는데요. 은행들이 못 받을 것 같은 대출 채권을 헐값에 팔아요. 이걸 전문으로 사들이는 업체들이 있어요. 원금의 20-30%에 사서 회수되면 차익 남기는 구조예요. 위험해 보이지만이 바닥 고수들은 이럴 때 크게 먹습니다.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동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실이 누군가의 수익이 됩니다.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일본에서 똑같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1990년 일본 얘기예요. 부동산 버블이 터졌어요. 건설사들 줄줄이 쓰러졌고. 근데 일본은 그 뒤로 30년째 못 일어나고 있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본 버블 때 건설사들 뭘 했냐면요. 땅값 오를 거라고 빚내서 땅 사재기 했어요. 은행들도 땅 담보면 무조건 대출해줬고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빌려줬어요.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니에요? 지금 우리 PF 구조랑 판박이에요. 버블 터지니까 땅값이 반토막 났어요. 담보 가치가 증발한 거죠. 건설사 무너지고 은행 부실해지고의 순서도 지금 우리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근데 일본이 30년 못 일어난 진짜 이유가 있어요. 부실을 안 털었어요. 좀비 기업 살려뒀거든요. 망해야 할 회사한테 정부가 돈 넣어서 연명시킨 거예요.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요. 시장의 좀비가 득실득실해진 거예요.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경쟁도 없고 혁신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냥 다 같이 천천히 가라앉은 거예요. 일본의 교훈은 명확해요. 부실을 질질 끌면 회복도 늦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08년 금융위기 때 힘들었지만 그때는 구조조정 빠르게 해서 2조 3년 만에 털고 일어났거든요. 결국 부실 정리 속도가 회복 속도를 결정해요. 건설사가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문제는 일반인들은 뉴스에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부자들은 훨씬 전에 눈치채고 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전자공시입니다. 금융감독원 DART에서 해당 건설사를 검색해보세요.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는 문구가 뜨면 이미 위험 신호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회사 1년 뒤에도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계사가 공식 문서에 박아 놓은 거예요. 이 문구 뜨면 도망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기 차입금 추이예요. 이것도 DRT에서 봐요. 분기보고서 들어가서 재무제표 열어보세요. 단기 차입금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있다면 급하게 돈 돌려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고금리 차입 비중이 높아지면 위험 수위에 진입한 겁니다. 버티려고 비싼 돈 끌어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있다면 직접 가보세요. 타워크레인이 며칠째 안 돌아가거나 인부수가 눈에 띄게 줄었거나 자재가 안 들어오고 있으면 공사이 못 주고 있다는 신호예요. 현장이 제일 먼저 말해줍니다. 네 번째는 하청업체 동향이에요. 건설 관련 커뮤니티나 하도급 업체 게시판 보세요. A건설 대금 3개월째 안 준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미 현금 흐름이 막힌 겁니다. 원청이 돈이 없으면 하청한테 먼저 안 줘요. 그게 순서거든요. 다섯 번째는 분양 할인입니다. 분양과 대폭 할인, 옵션 무상 제공, 중도금 무이자 파격 연장. 이런 조건이 갑자기 쏟아지면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선 싸 보여도 이건 회사가 현금에 목말라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이 5가지만 체크해도 위험한 건설 사건일 수 있어요. 남들 뉴스 보고 놀랄 때 여러분은 6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해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위기 때 기회 잡으려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빚부터 줄이세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 있으면 먼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싸게 나온 경매 물건 보고 혹하지 마세요.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어요. 부실이 다 털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큰 위기 뒤엔 항상 부의 이동이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옵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뛰어들 때가 아니에요. 본업에 충실하고 현금 흐름 지키고 종자돈 모으세요. 버티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은 건설사가 이렇게 무너지면 집값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투자는 결국 남들이 보지 못하는 구조를 먼저 읽는 싸움이에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내 몫을 챙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시원하게 좋아 한번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부동산 이슈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